дуже важко говорити, тому що будь-яке повідомлення, яке ти відправляєш, може бути взагалі не отримане, не почуте, і ти просто не отримаєш відповідь. Ми просто хочемо це зупинити. Ми не хочемо бути частиною чогось, хочемо бути вільними, тому що Україна вільна. 네, 맞짱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정말 분단 국가이고 주변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이런 전쟁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특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는 우리 부산과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 전쟁이 부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엑스포를 비롯한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 나와 계십니다. 동아대 임석준 교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의대 김태환 교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될 건가를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어요? 뭐 저부터 해보죠. 뭐. 좋습니다. 네. 일단은 좀 러시아 입장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나토의 확산하고 나토의 확산이 러시아에게 굉장히 많은 공포감을 가져왔고 그 공포감이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토는 뭐 아시다시피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소위 자본주의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러한 군사 동맹이죠. 군사 동맹인데 처음에는 12개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토가. 그러다가 이제 89년에 이제 냉전이 이제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토는 무용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가 회원국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8차례에 걸쳐서 회원국을 늘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려 30개의 나라가 나토 동맹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 주변에 있는 발틱 3국이죠.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다음에 리투아니아. 이 나라들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러시아로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요. 러시아가 생각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실 우크라이나인데 한 10년 전서부터 사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중립을 지켜라 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진영에 가입하고 혹은 이 서방하고 굉장히 가까워지자 이제 그게 이제 공포감을 이제 이렇게 놔뒀다가는 미국한테 완전히 둘러싸이겠다 해서 이 전쟁이 일어난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만은 대개는 지금 일방적으로 한쪽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소련이 동유럽을 다 차지했던 것처럼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서유럽이 오히려 동진하는 그런 현상에 대하여서 불안감을 느낀 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 교수님. 이게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의 행위는 다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의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러시아의 입장이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서로 다 상이한 국가들 간의 입장을 표현하는 방법이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평화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폭력으로. 그래서 UN 헌장에도 보면은 국가 간의 분쟁과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평화적인 수단을 한다. 전쟁과 같은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국제사회가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의 평화와 어떤 번영이, 인류의 공동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합의인데 이 러시아의 침공은 바로 이 부분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군사적인 침공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다는 그 자체를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에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많은 기존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더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무력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주류의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김태환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국제 정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이제 19세기만 해도 전쟁이라는 게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빨리 끝나고 해서 민간인 피해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막 핵이 있고 지금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은 외교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러시아는 19세기적 마인드로 전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에 다 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한 가지 그럼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막상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양측 간에 혹은 러시아에 의한 어떤 그 타협과 외교적인 노력은 없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있었죠. 러시아가 계속 시그널을 보냈죠. EU가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서 너무 이렇게 동진해 오는 거, 과거에 옛 소련, 러시아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했던 동유럽을 이제는 벗어나서 예전 러시아의 일부, 그러니까 옛 소련의 일부였던 발틱 3국을 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에 대해서 이것은 불가하다는 외교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우크라이나나 서방 국제사회에게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같이 번영하려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단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군사력을 통해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임 교수님, 앞으로. 원인 결국은 강대국 간 싸움이고요. 네. 종결도 결국은 이 강대국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인데요. 근데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또 투키디데스 한 말이죠. 강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약자는 받아야 되는 고통을 받는다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해결이 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분단의 형태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런데 그걸 또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우크라이나 자체가 민족이나 문화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양분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동부와 남부 크림반도를 위시해서는 주로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이 동부에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반정부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 세력이 실질적인 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내전의 와중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친러시아계 지역을 지원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 형태가 이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그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좀 끝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게 타격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군들은 이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한 무기들이 다 수비 무기입니다. 제블린이라든지 스팅어 이런 것들은 다 대전차라든지 대공 무기잖아요. 그래서 공격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선을 뚫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전선이 교착화되면은 결국은 협상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잠깐 보충을 하자면, 결국은 국제관계는 강대국이 주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자국한테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가 전부 수비 무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스스로는 왜 그런 국방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해왔는가? 사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에 90년 말에 독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떤 평화와 그런 그 정책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스스로 이렇게 약화시킨 좀 소홀한 핵도 스스로 그렇죠. 포기하고요. 스스로의 그런 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방을 튼튼히 할 때 방어 무기 위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전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공격 무기 없이 방어 무기만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쟁은 하지 말아야겠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아이고. 예.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는 부산과 관계되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건데요.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시고 할까요? 네. 러시아의 전체 물량의 80%를 수출해온 부산의 한 선박 부품 무역업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수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2억 원이 넘는 수출 대금도 체불된 상황입니다. 역시 금융 제재 그리고 또 선박 확보의 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제일 큰 어려움도 역시 해당국의 루블화 폭락으로 인한 그 수출입 채산성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부산과 러시아 간의 무역 교역량도 줄고 있습니다. 83만 TU가량 되던 물동량은 현재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러시아 노선을 운영하는 선사는 10곳에서 6곳으로 줄었고 운항 노선도 15개에서 10개로 줄었습니다. 부산항 전체 물량의 한 3.7%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제재가 장기화되거나 더 이제 강화된다면 당연히 부산항의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출업체들과 부산 항만업계는 이번 사태의 불똥이 자칫 부산항 전체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러시아가 우리 부산과 생각보다는 관계가 깊었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타운도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소위 보편 규범에 따르면은 침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난할 수 있고 아니다 규범은 규범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초량이 러시아 타운인데 그 전에 이제 거기 중국 타운이었는데 네, 러시아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거의 이제 러시아 타운이 됐죠. 그 지금 현재 부산 체류 러시아인들이 공식적으로는 한 1,000명 정도밖에 없다 그러지만은 거기 러시아 타운 보면은 비공식적으로는 한 5배 정도 많다 그럽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그 임시 체류자면서도 와갖고 이제 중개무역을 많이 하죠. 작게는 뭐라 그럴까 생활용품에서 네. 크게는 수산업까지 이렇게 많이 손대고 계신데요. 최근에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인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그 주민들도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 경제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감천항의 그 수산물 물동량, 냉동 수산물의 70%가 러시아에서 온다 그럽니다. 명태를 예, 그것도 이제 많이 막 그것만 오는 게 아니고 은근히 거기에 그 밀수 같은 것도 많이 감천항에서 우리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생선 얘기 제대로 들었습니다. 못 먹는 거예요 앞으로? 뭐 딴 수입처를 찾아야겠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생활물가 측면에서도 이제 벌써 영향이 있죠. 러시아가 밀하고 알루미늄 이런 게 최대 생산국이고 아시다시피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 해바라기 씨유를 맞습니다. 엄청나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튀김하시는 분이 제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밀가루를 그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올라갔고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뭐 생활 주변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기업을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은 훨씬 크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시작인데 만일에 이게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국제사회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느 수준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한국과 부산, 특히 부산과 러시아의 교역이 상당히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규범과 보편 타당한 가치에 입각해서 선택을 할 문제지만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전쟁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당사국이라면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니까 다르겠지만 전쟁의 당사국이 아닌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더라도 국가 이익에 따라서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특히 유럽, 독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완전히 다 끊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국이 입는 손실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현실적으로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산은 특히 이제 물류의 중심이고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우리 영상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지금 이미 뭐 30% 이렇게 줄어드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벌써 북극 항로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예, 북극 항로가 기존의 항로보다 3분의 1을 단축시키는 아주 그런 항로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가는. 지금 보면은 통계를 보면 2018년에 한 2천만 톤 정도가 네. 이미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니까 이제 상시로 이용할 수 없는데 이것이 점점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상시로 북극 항로가 할수 있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되면 그 무역 교역량이 이렇게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항공도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미 코로나로 사실은 우리 김해에서는 국제선이 안 뜨지만은 유럽행 노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대권 항로가 러시아를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그 작게는 1시간 반에서 길게는 한 3시간 정도 더 그러니까 좀 비행기를 피해서 타고. 간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뉴스에 나오는 게 한 달 혹은 2달 후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회복이 되고 네. 국제 노선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는 안 한다?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풀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마크 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좀 그렇죠. 풀리면서 항공의 그 수요나 공급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지속화되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대 또 이 작용을 하면 실제로 그래서 러시아 영공을 서방에서 지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유럽 항공편도 상당히 우회하게 되는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조류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우리 대화 초기에 얘기했듯이 국제사회 러시아는 아직은 19세기 경성 권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는 연성 권력의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권이나 민주주의 이런 규범이 되게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우리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쫓아가야지 단지 우리 눈앞의 이익이 이게 더 좋다 그래갖고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문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경성 권력은 이제 뭐 군사력이나 예, 이런 걸 그렇습니다. 말하고 연성 권력은 어떤 문화라든지, 인기나 문화나 예. 이런 걸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너무 또 규범을 무시하면은 연성 권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 같아요. 사실 부산으로서는 가장 큰 화두죠. 2030 엑스포 유치. 이번에 전쟁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말하기 미안한 측면도 있지만 부산이 급부상한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영상 같이 보실까요? 네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모스크바, 또 부산, 로마, 오데사, 그 다음에 리야드 이렇게 있었는데 쭉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보시면서 우리 임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특히 이제 러시아는 침략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엑스포는 물론이고 지금 월드컵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추출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감히 연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오데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부산하고 비슷한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흑해에 있는 그 제2의 도시고 그다음에 항구 도시고 그래서 동정 여론은 아까 여기 써 있듯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바로 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마리우폴에서 도시 자체의 피해도 크죠. 그래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내년에 실사가 들어가는데 그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안타깝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3파전으로 전개될 네, 것 네, 같습니다. 부산, 이탈리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도시로 가기 전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김 교수님 혹시 보완해서 말씀하실 게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만일에 전쟁이 없었다면 푸틴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러시아 모스크바가 유치할 가능성도 사실은 컸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푸틴의 이 전쟁 결정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이너스 입장을 이렇게 결과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유리하다. 그러니까 강력한 후보였던 경쟁자였던 오데사와 모스크바가 이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뭐 나머지 그 지역의 국가들도 만만한 국가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희망찬 얘기인데요.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강하게 밀고 있지는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2030 엑스포 적극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엑스포 유치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국가 자금도 올 거고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 있을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이 동력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초광역 경제권이라든지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엑스포가 우리 그 지역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적 이슈로 되면서 이 부산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기까지 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소위 우리가 흔히 불경 메가 리전 혹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에도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엑스포가 그 불경 메가시티 지역을 이렇게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엑스포를 통해서 사실은 부산이 단순하게 서울과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 구도에서는 우리가 수도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세계의 부산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브랜드화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이 부산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이제 관계 차원에서 이렇게 참 유리한 것이 이쪽 지역에 극동 지역에 이제 그 특히 러시아가 이제 동부 지역을 개발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그 파트너가 중요한데 이 파트너에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찜찜합니다. 중국은 뭐 상당히 밀착된 것 같지만 지정학적으로 좀 경쟁 의식이 적지 않고요. 그렇다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영토 문제도 있고 러시아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가장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그래도 무난하고 관계를 유지해오는 것이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부산 간의 기존의 어떤 물동량과 그런 거래들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상당히 크고 러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크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간단하게. 네. 네, 아무래도 그 전쟁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정쟁은 사실 정치인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군인이 나가서 싸우지만은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이 받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무려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전체 인구가 4,400만인데요. 4명 중에 1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움을 저는 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평화라는 게 우린 지금 전쟁이 아닌 평화 상태에 있지만은 이게 공기 호흡하듯이 너무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말씀하셨으니까 엑스포에 좀 초점을 두면 사실 환경이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도 환경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노력을 해서 88 올림픽을 쟁취한 것처럼 엑스포도 조금 환경적으로 만만치 않아 보이더라도 우리 국가가 거국적으로 중앙정부가 특히 부산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냐에 따라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고 또 유치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부산 입장에서는 불경 메가시티뿐만이 아니라 세계 속의 부산을 브랜드화할 수 있고 나중에 북극 항로가 진짜 현실화됐을 때 부산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부산 시민 전체가 한번 뭉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방금 주신 두 분의 말씀처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토론을 해주신 두 분이신데요. 동아대 임석준 교수, 동의대 김태환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